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 세 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참 기특하고 장한 제 첫째의 얘기를 잘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 부모님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사진도 한 장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부모는 저를 낳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 6살 때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 부모는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생겼고 제가 생긴 걸 알자마자 아버지라는 인간은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혼자 어찌 키워볼까 했던 어머니란 사람도 막상 저를 낳고 보니 겁이 나서 친할머니 집 앞에 저를 두고 도망쳤답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께서는 시골이라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 웬 아기 울음소리가 새벽부터 우렁차게 들리길래 잠에서 깨서 나가보셨답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고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키우시게 된 겁니다. 아들놈의 생사는 알 수도 없는 채로 말이죠. 그렇게 부모 손에 버려졌던 저는 또 한 번 버려지게 됩니다. 할머니는 제가 6살 때 저를 고아원에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머리가 온통 하얀색이고 주름도 자글자글 하셨던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허리도 못 피셨습니다. 살림도 어려우셨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옛날 시골집에 혼자 계시면서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저를 6살 때까지 키우신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하셨던 거죠.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쌀죽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밥은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마땅한 반찬이 없으니 흰 쌀죽에 간장 넣어서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이 그 정도로 어려우니 저는 6살이 되도록 유치원 문턱도 못 밟아보고 한글, 숫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고아원에 놓고 가시면서 원장님을 만나고 가셨답니다. 제가 좀 컸을 때 원장님께서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잘 좀 가르쳐주고 잘 좀 먹여달라고. 명이 길다 생각했는데 너 다 키울 명은 없는 것 같다시면서 당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잘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원장실서부터 대문까지 걸어가시는데 몇 번이고 뒤를 돌아서 너를 보고 또 보고 하다 가셨어.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몇 번이고 버려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께만큼은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지만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 또래의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쟁이도 있었고 저만한 애들도 있었고 저보다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되게 친절하셨습니다. 특히나 원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고아원에 상담실 겸 원장실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입양 상담하실 때 말고는 원장실에 계신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맨날 원장님 찾아서 뛰어다니셨습니다. 원장님은 애기들 분유를 먹여주셨고 뒷마당에서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계셨고 식당에서 밥을 하셨고 저희 방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항상 진심이셨고 열과 성을 다해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아원에 갔을 때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많은 또래들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 어색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겉돌았습니다. 같이 노는 방법을 몰랐고 또래 친구와 대화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원장님께 듣기로는 제가 말도 느렸답니다. 6살인데 문장을 얘기를 못했다더라고요. 그러니 또래 애들도 저랑 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나랑 놀래? 저랑 동갑이라는 그 남자애의 겉모습은 참 특이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본 제가 보아도 특이하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애의 피부는 엄청 하였습니다.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피부가 엄청 하얗거나 검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애는 그렇다기엔 이목구비가 보통 애들이랑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얀 것은 피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속눈썹도 흰색이었습니다. 눈도 약간 청색인지 회색인지 모르게 푸르댕댕했고요. 혹시 눈의 마을이나 얼음나라 같은 곳에서 살다 온 아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멀뚱히 그 애의 특이한 겉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보다 2살 많은 고아원에서 유명한 말썽쟁이 형이 뛰어나오며 그 애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비켜, 이 괴물아! 그 애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놀란 저를 보고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애도 저와 같은 외톨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톨이 둘이 뭉치면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와 저는 둘도 없이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친구는 백색증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부모님도 백색증이었냐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더라고요. 그 아이에겐 선생님들이 부모님이고 고아원이 고향이고 집이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몸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친구 때문에 여러 병원 다니면서 백색증에 대해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셨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백색증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피부암에 걸리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맑은 날에도, 날이 흐린 날에도 어쨌든 자외선은 있으니까요. 바깥에서 애들이 뛰어놀 때 그 아이는 혼자 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친해진 뒤에도 저는 밖에서 뛰어놀 때 친구는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창문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당에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이 아주 어둑한 밤에는 자외선이 없지 않을까 였습니다. 해가 없고 달이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저는 혼자 작전을 세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사라졌을 늦은 밤 친구와 함께 마당에 나가서 뛰어놀기로요. 너무 어두컴컴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 책상과 사물함에서 작은 손전등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저는 친구를 깨웠습니다. 병찬아, 일어나! 나가서 놀자! 친구는 부스스한 흰머리를 긁적이면서 흐리멍텅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친구에게 대충 외투를 입혀주고 어두운 복도를 콩콩 뛰며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봐두었던 뒷마당으로 친구와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아원의 뒷마당은 평소보다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에게 손전등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병찬아, 마음껏 뛰어. 그날 병찬이와 뭔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나와놓고선 둘이 그냥 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흐릿하게 기억나는 할머니의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 위를 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나무 꼭대기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은 아주 신이 나 보였습니다. 느린 뜀박질을 열심히도 해댔습니다. 그날 저와 친구는 그렇게 1시간을 내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와 뛰어놀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자면서 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가 달밤에 뒷마당을 뛰었던 건 저와 그 친구만 아는 사실이었고 친구는 감기에 걸린 마당에 배실배실 웃으면서 다음엔 자기가 손전등을 준비한다는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같이 국민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는지 나빴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은 국민학생이 되기 전에 양부모를 만나 입양을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파양을 당합니다.
파양된 아이들은 저희 고아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고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아는 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고아원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아들 중에 국민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요. 그러니 입양이 된 적도 파양이 된 적도 없이 국민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친구와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죠. 국민학교엔 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에 5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희 반의 고아는 저랑 그 친구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반에는 잘 모르겠고요. 친구와 저는 같은 반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각각의 50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제 친구는 눈에 띄어도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죄다 검은 머리가 가득한 가운데 친구의 머리만 하였으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너 미국 사람이야? 너 머리카락이 왜 그래? 눈이 좀 징그러운데? 고작 8살의 어린 아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 말하는 것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로 상처를 받는 것은 제 친구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이들의 관심이 쏠릴수록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흰 얼굴이 붉어지니 훨씬 더 잘 티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조차 관심거리가 되었고 제 친구를 보고 이상하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구를 그 상황에서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질환이라는데 약도 없고 주사 맞아도 안 낫는다는데 그걸로 평생 놀림받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병찬이의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야, 니들 그만해. 또래들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덩치가 조금 더 큰 제가 친구 옆에 우뚝 서서 애들을 무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애들이 주춤하더니 뭐야 쟨? 하며 수군대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저를 올려다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첫날 신고식 아닌 신고식을 거하게 치른 친구는 하굣길에 이제야 좀 숨을 쉬겠다는 듯이 땅이 꺼질 만큼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겉모습이 신기하리란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몰려들어서 구경하듯이 보는 건 너무너무 싫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으쓱해서 답해주었죠. 1학년 내내 다른 학년 형 누나들까지 친구를 보러 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친구가 불편해하니까 그만 가라고 했고요. 가끔은 넌 뭐야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는 형도 있었지만 진짜로 그 주먹에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맘때 애들 사이에서 이가 유행해서 밤톨처럼 짧게 자른 머리 덕에 제 인상이 더 험악하게 보였나 봐요. 8살짜리가 험악하면 얼마나 험악하겠냐면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1학년 생활은 제가 지켜주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다른 반이 되었는데 걱정과 달리 친구는 학교 생활을 잘 해냈습니다. 병찬이랑 다니는 덩치 큰 남자애가 그렇게 무섭다는 소문 덕분이기는 했지만요. 여기서 덩치 큰 남자애가 바로 접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고아원에서 보면서도 같은 반이 되어서 신난 저희는 즐거운 마음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야, 니들 고아원에서 산다며? 그럼 니네들은 부모님이 없어? 하필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 고요한 그 타이밍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맨 뒷줄에 있는 저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걔네 집엔 차가 2대나 있다나 뭐라나. 암튼 잘 사는 집에 치맛바람 날리는 부모 밑에서 큰 말투조차도 좀 얄미운 여자애였습니다. 여자애의 말에 50명의 아이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고아원이 뭐 어떻다고 그러냐. 거기엔 친구들도 엄청 많다. 부모님은 없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답은 모두 부모님이 없냐는 질문에 대한 핑곗거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애들이 떡 벌어진 입을 턱 막으면서 짝꿍들이랑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50명이 한꺼번에 떠들었지만 귓속에 쏙쏙 박히는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하고 다니는 차림새가 거짓골이었다는 둥, 부모님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다는 둥, 둘이 1학년 때부터 친했다는 둥, 저마다 저희와 관련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댔습니다. 친구도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부끄러웠습니다. 원장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지만 이미 저희의 기는 죽을 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별명은 고아 병찬이와 고아 대준이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고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아인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놀림받을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저희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저희를 놀렸습니다. 저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붙어 있을 때 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야 몰랐지만 커갈수록 부모님이 있는 평범한 아이들과 저희의 겉모습에는 많은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계절에 안 맞는, 사이즈도 맞지 않는 옷, 관리하기가 어려워 맨날 짧게 깎여져 있는 머리, 낡고 구멍난 가방에 다 해진 필기구까지 말이죠. 그런 초라한 행색의 아이 2명이 붙어 다니니 평범한 애들에겐 얼마나 그 꼴이 우습겠어요. 그렇게 놀림을 참고 참다 못해 저는 학교가 끝나고 고아원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다니지 말자. 그렇게 말하곤 먼저 앞장서서 고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불편하고 속상했죠. 하지만 그때는 애들한테 놀림당하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13살의 나이, 남들의 시선에 한창 신경 쓸 사춘기 나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다니지 않는 게 그 친구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의 놀림을 받는 것보다 5명의 놀림을 받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저희는 사생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것 대신에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공원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3학년 때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생대회 장소로 흔히 가는 곳이었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었죠. 그림의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던 저는 구석에서 혼자 얼른 그림을 완성하고 공원을 서성였습니다. 여자애들은 손수건을 펼치고 앉아서 과자를 나눠 먹기도 했고, 남자애들은 공이나 페트병 하나 가지고 하염없이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병찬이를 발견했습니다. 북적이는 애들 옆에 나무 그늘에서 혼자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 날에는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꼭 긴팔과 긴 바지를 입은 병찬이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병찬이는 저와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이번 사생대회에서 병찬이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병찬이를 지나쳤습니다. 또 한참을 걷다 보니까 고등학생 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다른 길로 피했습니다. 공원에는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었습니다. 크기가 꽤 큰 연못이었죠. 그쪽으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이번엔 옆에 정자 같은 곳에 모여 있는 중학생 형 누나들이 보였습니다. 연못길을 따라서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뒤를 돌아보니 중학교 교복을 입은 형과 뒤로 그 친구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나를 부르는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곳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뒷걸음질로 몇 발자국 가다가 연못 코앞까지 와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불러세운 형이 낄낄 웃으면서 제게 왔습니다. 너 걔지? 괴물이랑 다니는? 어렴풋이 생각이 날 듯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형은 6학년이었습니다. 제 친구 병찬이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도 놀려대서 제가 벼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하교를 하는데 뒤에서 막 뛰어오더니 병찬이한테 괴물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세게 치고 갔습니다. 병찬이는 발라당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제가 곧장 그 형을 쫓아가서 가방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 덕에 그 형은 애들이 잔뜩 있는 정문에 우당탕탕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씩씩거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새 중학교 교복이 제법 익숙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안 다니냐? 교복 주머니에 손을 꽂고 제 앞에 우뚝 서서는 낄낄 웃으면서 물어보더군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이제와 제게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했거든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그 형은 제 발을 자기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냐? 아, 나 그거 들었어. 너네 고아라며? 고아가 뭐가 웃긴 건지 그 형과 형의 무리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또 대답 안 하네? 어휴, 답답해. 아, 니네 부모가 그래서 너 버린 거 아니냐? 답답해서. 왜 버렸는지 알 것 같다. 순간 저도 모르게 야!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형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주먹을 꽉 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찬이었습니다. 병찬이가 야! 멈춰! 하면서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병찬이가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서 제 앞에 있는 형한테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모자는 그 형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으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 형은 또 한 번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어느새 제 앞까지 달려온 병찬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씩씩거리는 병찬이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모자를 맞은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엔 창피함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우이씨 하고 짜증을 내면서 모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찬이 손에 들려있던 병찬이가 정성껏 그린 그림을 낚아채더니 그것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일행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대준아, 너 괜찮아? 병찬이가 몸을 휙 돌리고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강한 날 모자를 쓰지 않은 병찬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찬이의 모자와 그림이 나란히 연못 한가운데까지 날아가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병찬아, 네 모자랑 그림이... 저는 얼른 연못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병찬이가 모자를 쓰지 않아서 자외선을 쐬이면 피부암에 걸릴 수 있다는 원장님의 말에 병적으로 집착하던 저는 얼른 병찬이한테 모자를 씌워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찬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림이 물에 빠져서 망가지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손을 뻗었습니다. 겨우 병찬이의 모자와 그림이 손에 닿았고 얼른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밑이 허전했습니다.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저 평생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럴수록 계속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병찬이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못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는 병찬이의 모습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병찬이 모자 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찬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준아, 이거 잡아봐! 이거! 병찬이가 입고 있던 점퍼와 남방을 꽁꽁 묶어서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병찬이의 잠바 팔 한쪽을 꼭 잡았습니다. 병찬이가 끙끙 소리를 내며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연못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원장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병찬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대준아, 괜찮니? 원장님 보여?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 여기요, 간호사 선생님, 아이가 깨어났는데 좀 봐주세요. 원장님이 다급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앉아있는 병찬이를 쳐다봤습니다. 병찬이는 제가 걱정되어 울었는지 하얀 얼굴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쇳소리로 병찬이에게 말했습니다. 병찬아, 고마워. 그 다음부터 저는 다시 병찬이와 꼭 붙어 다녔습니다. 고아라고 놀리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쭉 함께 할 사람은 저를 놀리는 애들이 아닌 병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할머니랑 살았을 때 말고는 계속 고아원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그건 병찬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가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둘이 살만한 방 하나 얻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는 정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렇게 먼저 병찬이의 퇴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찬이가 저보다 생일이 2달 빨랐거든요. 아마 정확한 생일은 아닐 겁니다. 병찬이 말로는 그날 고아원 앞에서 발견되어서 원장님이 생일로 정한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병찬이는 그렇게 홀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준아, 걱정 마라. 내가 먼저 나가서 잘 살아보고 있을게. 너 퇴소하는 날 마중 올게. 병찬이는 씩씩하게 퇴소를 했습니다. 병찬이라면 분명히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땐 의기소침하고 겁도 많은 병찬이였지만 남자 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씩씩하고 쾌활한 성격이 되었거든요. 병찬이가 어떻게 사나 궁금했지만 꾹 참고 2달을 보냈습니다. 제게 퇴소하는 날이 올까 했는데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두렵기만 할 줄 알았는데 먼저 나간 병찬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배웅하는 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니 진짜 사회로 나간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다던 병찬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설마 나를 배신한 건가? 마음이 불안했지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느릿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병찬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날짜를 착각한 건 아닐까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분쯤 기다리니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에서 누군가가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대준아, 미안해. 병찬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병찬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본 병찬이는 좀 의젓해진 것 같기도 했고 얼굴이 좀 야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찬이는 씩씩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는 버스에서 내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병찬이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소개소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많이 특이한 병찬이를 써주는 곳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뒤져가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공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 올 거라고 하니까 공장장이 데려오라고 했다더군요.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앉아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서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아직 1달 반밖에 되지 않아서 서서 일한다고 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렇게 병찬이와 저의 첫 사회생활은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내내 서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움직이지도 않고 기계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우리를 써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젊기도 했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쉬는 날은 병찬이랑 시내에 놀러 갔습니다. 여느 애들이 노는 것처럼 놀았습니다. 나이트도 가서 놀아보고 포장마차도 가보고 옷도 사러 시장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퇴소 후에도 병찬이와 저는 언제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0살 12월 병찬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프랑스에 가려고. 뭐? 프랑스? 갑자기 왜? 나 미술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비행기 값이랑 생활비 조금 모이면 바로 떠날 거야. 가서 뭘 어쩌게. 글쎄, 가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병찬이답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찬이는 술집에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신중히 고르던 애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아마 병찬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병찬이가 고아원에서 퇴소하기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중학생 때부터 미술에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작품에 관한 책도, 화가에 관한 책도, 미술의 역사에 대한 책까지도요. 17살 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미술학원에 한 번쯤은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병찬이와 헤어진다는 사실은 아쉽고 슬펐지만 병찬이가 얼마나 미술에 진심인지 알았기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뒤 21살의 여름이 시작되려던 어느 날 병찬이는 정말 프랑스로 떠나버렸습니다. 멋진 화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요. 홀로 남겨진 저의 삶은 참 심심하고 적막했습니다. 병찬이 없는 삶이라니, 병찬이도 내가 없어서 심심해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에 저는 병찬이의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공부였습니다. 대학교를 가자니 학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니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 번 걸로 학원 정도는 다닐 수 있을 테니 자격증을 따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기 기능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무작정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읽기만 하다가 공장을 관두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는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아침에는 학원에 갔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며 생활했습니다. 새벽에는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카운터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학원을 다녀도 공부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해냈습니다. 그렇게 23살 때 전기기능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퇴소 후 제대로 밥벌이는 할는지, 병찬이 외국 가버리고서 혼자 잘 살 수는 있을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곧바로 취직도 잘 돼서 작은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 일하고서는 곧장 전기기사 시험을 받고 28살에 전기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되자마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탈탈 털고 큰맘 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방 2개 있는 전셋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요. 같이 일하는 형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형님한테 받을 게 있어서 집에 갔다가 우연히 동생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동생 뭐하러 만나냐고 하시더니 제가 너무 진심이니까 결국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참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마음에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생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안 다니고 일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아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는 형님이 부모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처지에 있는 아내와 저는 마음이 잘 통했고 6개월 만나고 바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감의 아들 하나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하나를 1년차로 나란히 낳아 키우게 되었죠. 더할 나위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다가 고아원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고아원 퇴소하고서도 가끔 고아원에 갔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보러 간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애들 보면서 놀아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게 제 즐거움이었거든요. 제가 고아원 다닐 때에도 그렇게 가끔 찾아와서 놀아주고 빨래해주고 간식 챙겨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제가 뭐 금전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가끔 가서 그렇게나마 손 하나 더 보태주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서는 아내랑도 몇 번 갔었고요. 그러다가 둘째 태어나기 전에는 첫째 키우랴, 임신한 아내 도와주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몇 달 고아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태어나고 100일 막 지났을 때 오랜만에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대준이 왔냐? 오랜만이네. 언제나처럼 원장님이 밝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도 여전히 부지런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밥 시간이죠? 제가 밥 풀게요.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고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려고 식판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국 앞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한테 국을 퍼줬습니다. 아기 때부터 있어서 이미 친해질 대로 친해진 아이도 있었고, 몇 번 본 낯이 익은 아이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낯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시선이 한 아이에게 멈춰섰습니다. 너무나도 낯이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봐왔던 특이한 외형이었습니다. 백색증. 제 시선이 멈춘 곳에는 백색증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병찬이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프랑스에 간다고 떠나고선 연락 한 통 없는 병찬이와 너무나도 닮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줄을 서 있는 그 아이에게까지 국을 다 퍼주고 한쪽에 자리를 잡고 멍하니 그 애를 쳐다봤습니다. 4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속눈썹까지 하였습니다. 가만히 그 애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원장님이 제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대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원장님이 저를 뒷마당으로 불러내셨고 그곳에서 원장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2달 전에 병찬이가 고아원으로 찾아왔답니다. 병찬이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고 누가 봐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쇠약해 보였답니다. 병찬이는 한 손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병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병찬이는 원장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었답니다. 프랑스로 간 병찬이는 계획대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고 한 한국인 여자도 만나게 되었답니다. 돈은 없지만 행복했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은 못 올렸지만 혼인신고도 했고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어디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일정한 돈을 내고 전시회를 열게 해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병찬이는 전재산을 넘겼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서는 병찬이의 전재산과 함께 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병찬이는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3살 무렵 병찬이는 피부암 확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수술 및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암 초기에 잡지 못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고 고통은 더해지고 효과는 보지 못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 왔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병찬이는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고 떠났고 열흘 뒤 고아원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병찬이가 죽었다는 소식의 전화.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 원장님이 선생님들과 가서 병찬이 가는 길 인사만 하고 화장 후 강가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병찬이는 그 누구보다도 햇빛을 조심하던 애인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저와 함께일 줄 알았던 병찬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찬이의 아들이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제가 지켜보는 내내 그 아이는 혼자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애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떼쓰고 놀고 뛰어다닐 4살짜리 아이가요. 제 불안한 마음이 얼굴로도 표시가 났는지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연애 때부터 병찬이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병찬이를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자기 친구인 것 같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평생을 같이 한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추억이 좀 많았어야죠. 그렇게 소중한 제 친구 병찬이의 죽음은 아내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나 봅니다. 얘기를 다 들은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 입에 열심히 밥을 떠먹여주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입양 절차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 응? 입양? 무슨 말이야? 병찬 씨네 아이 우리가 키우자.
저 진짜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달려가서 아내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생각보다 입양 절차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쉽진 않았습니다. 기간도 좀 걸렸고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병찬이의 아이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병찬이의 아이는 한동안은 고아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밥 먹자고 할 때만 쪼르르 와서 좀 먹고 다 먹으면 또 가만히 저희만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것보다는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인가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있던 아이는 점점 저희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둘씩이나 갖게 된 아이는 그 애들이 신기한지 관심을 보이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와서 말도 조금 걸고 그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병찬이가 그랬던 것처럼 외모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병찬이와 다르게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자기는 다른 것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병찬이가 씩씩한 아들을 낳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씩씩한 병찬이의 아들, 지금은 저희 집 장남인 그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고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조금 특별한 아이가 행여나 어디 아플까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며 검사하고 햇빛에 예민하게 굴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어느덧 다 커서 좋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참한 여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한테 말하네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그 아이 덕분에 가족이 하나 더 늘어서 기쁨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친자식에게는 느낄 수 없는 좀 더 특별한 부성애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병찬이의 허전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가 덕을 받고 제가 감사한 게 맞죠. 결혼을 해도 이 아이는 평생 저희 아이입니다. 그리고 병찬이 아이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셋이나 있으니 사랑을 듬뿍 받아 배부르겠네요. 이 글을 쓰는 오늘 유독 병찬이가 더 보고 싶습니다. 먼 훗날 하늘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찬아, 어때? 나 네 아들 잘 키웠지?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